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에 살고 있는 주부예요. 남편과는 선을 봐서 결혼을 했고, 홍기도 꽉 차기도 해서 이때가 아니면 결혼을 영영 못할 것 같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준수한 외모와 순수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해도 될 것 같았어요. 남들보다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만큼 남자 보는 안목도 생겼겠다. 이 남자면 충분히 제 인생을 맡겨도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집에서는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참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꽤 늦은 나이였기 때문에 저랑 고작 2살밖에 차이 안 났는데도 말이죠. 그래도 결혼 생활이 원래도 그런 거니 그냥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죠. 나이도 많아서 애는 낳을 수 있겠냐? 네가 이 집안의 맏며느리인데, 에휴, 난 우리 아들이 좀 더 어린 신부감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이거야 원. 어디 시집도 못 가고 다 늙어가는 노처녀를 데리고 왔어. 에휴, 속상해라 정말. 내가 우리 아들도 장가 안 가고 저러고 있는 거 원통에서 시켰다만 빨리 애부터 갖도록 해. 알겠어? 그래야 네가 이 집안에 들어온 이유지. 어머님, 제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말끝마다 애 낳으라고 하시는데 저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매번 볼 때마다 어쩜 그러세요? 뭐야? 스트레스? 참나. 그럼 이 집에 와서 장손 하나는 낳아줘야지. 어떻게 스트레스라고 할 수가 있어? 하여간 여물대로 여물어가지고 말대꾸 하는 거 봐라. 이래서 순하니 어린애가 좋다는 거야. 너같이 나이 많은 애 말고 아유 원통해 정말. 세상에 찌들 대로 찌들어서 말끝마다 말대꾸 하는 것 좀 보소. 어리면 순수하니 얼마나 보기 좋아? 엄마, 그만하세요. 저도 장가 못 가고 나이 많았는데요, 뭐. 누가 보면 제가 꽤나 어린 줄 알겠어요. 당신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 뭐라고? 아주 이제 장가 갔다고 아내 편들지? 너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널 키우느라고 얼마나 희생하며 키웠는데. 남편이 그럴수록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분에 풀리진 않았어요. 딱히 제가 꿀릴 건 없다고 시작한 결혼이었기에 말이죠. 그러던 중 어머님이 노래를 부르시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을 하니 시어머니가 하는 나이가 많아서 문제된다는 말은 쏙 들어가더라고요.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임신을 하니 세상이 달라 보이고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에게 그 기운이 전달해질까 그저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했어요. 저에겐 아들인지 딸인지 상관없는 소중함이었지만 어머님은 무조건적으로 아들을 바라셨는데 남편이 장남이기도 해서 말이에요. 아들 낳아야 한다.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장손 하나는 낳아야지. 그네한테서 나와야 집안의 기강이 서는 거야. 너보다 일찍 결혼했지만 네 동서가 아들 낳아봐라. 네 남편이 체면이 서겠니? 그러니까 네가 꼭 아들을 낳아야 해. 알겠어? 난 무조건 아들 낳는 집에 이 재산 다 물려줄 거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생각하고 아들 낳아. 안 그럼 다 소용없으니까. 에이, 그게 말처럼 쉽나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전 아들이고 딸이고 다 괜찮아요. 건강하게만 나오면 되는 거죠. 어머님도 너무 아들 마세요. 딸이면 어때요? 요새 딸 가진 부모들이 비행기 탄다고 하던데 못 들으셨어요? 그래도 그게 아니라니까. 아들은 무조건 하나 있어야지.
딸 아무리 낳아도 소용없어. 딸 낳으면 비행기 탄단 말도 있지만 어디 그러니?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아들 하나를 낳아야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아들 낳아라. 아이를 낳기 전부터 어머님은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부담에 부응하지 못하게 전 딸을 낳았어요. 어머님은 병원에 한번 와보시지 않으셨고, 그저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저와 제 아기 걱정만 하더라고요. 아들을 바라시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딸을 낳았다고 와보시지 않는 어머님이 얼마나 야속했는지 참 미워졌어요. 그리고 그의 동서도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는데 동서는 어머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아들 손주였어요. 어머님은 그때부터 저와 동서, 그리고 손주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죠. 저에게 그러시는 건 100번이고 참을 수 있었지만 아이한테 그러시니까 저조차도 그 화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 참 예쁘기도 하지. 고맙다, 아가야. 우리 집에 아들 손주 하나 낳아줘서 내가 너 하고 싶은 거 하나 거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말만 해보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줬는데 내가 그런 것도 하나 못해줄까봐 얼른 말해봐. 에이, 어머님. 어떻게 형님 앞에서 제가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형님 들으시면 속상하게. 안 그래요, 형님? 아니야, 괜찮아. 뭐 어머님이 동서한테 해주고 싶으신가 보지. 내 신경 쓰지 말고 동서 소원 있으면 말해. 난 괜찮아. 참나. 얘 신경을 왜 써, 니가? 아들 낳은 너랑 딸 낳은 쟤랑 같냐? 전혀 다르지? 행여나 애 눈치 볼 거 없다. 우리 집에선 아들 낳은 며느리가 최고니까 내가 그렇게 아들을 낳으라고 했건만 딱 그렇게 비껴나가길. 어머님, 서윤이 듣겠어요. 말 조심 좀 해주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자식,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저한테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제 아이한테 그렇게 하시는 꼴은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주세요. 기분 나쁘네요. 뭐야?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아주 시애미 앞에서 아주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구나. 참나, 말세야. 아휴, 어머님, 참으세요. 어디 형님이 아들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으셨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노여워 마세요. 어머님은 저에게 상처 준 것은 아무렇지 않은지 제가 화를 내자 오히려 세상이 말세라며 더더욱 저를 몰아붙이셨어요. 참 우울했고 사랑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딸을 손녀 취급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으련만 어머님은 제 딸이 태어나고 크는 그 순간 한 번을 안아주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렇게 8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님은 더 하시면 더 하셨지 그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아들 바라기셨는데 그러던 중 동서가 어머님께 본인 아들을 조기 유학시키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저 그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 생각해봤는데 우리 승윤이 조기 유학시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요샌 영어가 대세잖아요. 유학? 에이구, 뭐 우리 손자가 넓은 세상에서 많이 배우면 좋지만 그래도 너무 어린 거 아니냐? 내가 더 옆에 끼고 싶은데. 어머, 어머님은? 요새는 지금부터 가야 늦지 않는다고요. 아무래도 우리 집안을 일으킬 손자인데 한국에서 매번 똑같은 프로그램에 남들처럼 평범하게 자랐으면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 이인은 이미 승윤이 학교라던가 그런 건 알아보고 있거든요. 어머님만 지원해 주신다면 더 큰 세상에서 승윤이 공부시키고 싶어요. 아유, 뭐 우리 손자를 위한 거라는데 내가 별 수 있나. 그래도 이 할미 손주인데 난도 옆에 두고 싶어서 그렇지. 그래도 어미랑 뭐 다 원한다고 하면 지원해 줘야지. 우리 손주를 위하는 일인데 안 그러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손주인데. 역시 어머님은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저희 그럼 당장 유학원 통해서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과 동서의 말을 듣고 있자니 웃기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딸아이는 그저 안중에도 없는 듯이 동서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손주라고 하더라고요. 참 섭섭했지만 원래도 제 딸아이는 안중에 없던 분이시니 그저 쓰린 속을 달래고 말았죠. 그리고 어머님은 본격적으로 동선에 지원해 주기 시작했는데 만만치 않은 유학 경비를 대주시면서 동선회를 후원해 준 것이었어요. 그렇게 동선회는 해외로 떠났고 씁쓸했어요. 우리의 옷 한 벌 사준 적 없던 양반이 그렇게 큰 돈을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에요. 내가 미안하다. 우리 엄마가 워낙 아들 사랑 지독한 분이셔서 참 딸 낳은 게 죄도 아닌데 매번 우리가 이렇게 열애되네. 아니야. 진작 알았는 걸 뭐. 참, 난 괜찮은데 우리 소윤이가 앞으로 상처받을 생각에 마음이 안 좋기도 해. 눈길 한번 안 주시잖아. 할머니라고 서윤이는 이것저것 챙기려고 하는데 서윤이가 겉으로만 괜찮지 속으로 상처 안 받겠어? 그게 더 마음 아파. 내가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할게. 어차피 들으실 분도 아니지만 그래도 서윤이 상처 주는 꼴은 못 보지. 내 딸인데. 그래, 당신이 한마디 해줘. 뭐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서윤이 상처받는 건 정말 싫으니까. 참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남자 손주랑 여자 손녀를 차별해? 진짜 웃겨. 너무 옛날 분이시라 그런가? 그래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만 드네, 점점. 어머님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제 아이와 조카를 차별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보다 못한 남편도 나섰지만 남편 말도 씨알은 안 먹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머님은 남아선호 사상이 깊게 박힌 분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말들이 더 독이 되기도 하였죠. 그만 좀 하세요. 서윤이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서윤이도 주눅이 들어서 할머니 집에 안 오려고 하잖아요. 엄마가 바라던 게 이거예요? 어떻게 승윤이랑 서윤이랑 그렇게 차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발 그만 좀 해요, 엄마. 뭐야? 아니 그것이 집에 가서 뭐라고 하든? 너까지 왜 그래? 아주 보녀가 쌍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좀 그러는 건데 그걸 가지고 네가 말할 건덕이나 돼? 아들 하나 낳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난 둘이나 낳았는데 아휴 속 터져. 네가 나이 많은 애 데리고 올 때부터 알아봤다. 나이가 많으니까 생산 능력이 떨어져서 나를 낳은 거 아니야? 이게 다 걔가 문제야. 엄마, 말 조심 좀 해요. 요즘 그런 게 어디 있다고. 여하튼 제 집사람이랑 서연이 상처 절대 주지 마세요. 저 못 참으니까. 그리고 전 아들보다 딸이 훨씬 좋아요. 애교도 많고 곰살 많고.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봐서라도 서윤이 좀 차별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말을 일삼으셨죠. 그런 게 벌이 됐는지 어머님은 파킨슨 병에 걸리셨어요. 점점 몸이 떨리면서 아프기 시작한 거죠. 어머님이 아프고 혼자 외출이 어려워지니 자연스레 제가 모든 걸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고맙다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저에게 더 당당하고 막말을 일삼는 분이었는데 대단하신 분이었죠. 정말 저 역시 병간호가 달가운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저에게 너무 잘하는 모습에 당연히 제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이 들으면 정신 나갔다고 하겠지만 그만큼 남편이 아파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 그래서 어머님을 간호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병원 가셔야 하는데 아침 드셨어요? 서윤이 등교시키고 오느라 제가 좀 늦었어요. 얼른 준비하세요, 어머니. 참나, 너 오면서 얼마나 내 흉봤냐? 억지로 하는 거지? 네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나쁜 것. 넌 지금 마음속으로 저 노인네 쌤통이다 하고 있지?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행여나 내가 아프다고 나 무시할 생각 말아라. 나 아직 멀쩡해. 참 정정하시네요. 아프면 좀 기운도 없고 사람이 약해지기도 해야 할 텐데 어머님은 어쩜 그리 꼿꼿하세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전 그냥 제 할 도리만 하는 거니까요.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제가 눈 하나 깜짝하는 줄 알아요? 제가 시간이 나고 애아빠가 저한테 잘하니까 그냥 이게 도리다 싶으니 어머님 케어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얼른 준비하세요. 병원 가게. 저 나쁜 천하의 못된 것. 내가 아프기만을 바랬어. 아니 아주 처음부터 내가 아프라고 생각한 거지? 네, 전 아픈 건 맞아요. 어머님 이렇게 아프신데도 눈 하나 꿈쩍 안 하는 거 보세요. 됐죠? 그러니까 얼른 가요. 시간 늦겠어요. 절 존중해 주시지 않는 어머님에게 저도 잘할 필요를 못 느꼈고 그저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녔어요. 날 너무 사랑해주는 남편, 아이 아빠니까 그 부모한테도 잘해야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죠. 어머님은 막말을 하면서도 저와 쭉 병원을 같이 다니셨어요. 매번 돈은 동선애한테로 들어가는 건 알았지만 애초에 어머님에게 뭘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으니 그러려니 했고 그렇게 어머님의 병간호가 지속되었습니다. 매번 저를 보고 막말을 하면서도 이제 저를 찾는 일이 많아지는 어머님이었어요. 그런 저도 어머님께 미운 정이 든 건지 매번 말대꾸를 하면서도 케어해 드렸죠. 이 전화로 전화 좀 넣어라. 요새 통 둘째가 연락이 없네. 우리 손자 잘하고 있나 궁금한데 지금 시간이면 얘네 안 잘 시간이니까 전화 좀 걸어 넣어봐. 우리 토끼 같은 손자 목소리 좀 들어보게. 응? 뭐하냐? 빨리 전화 안 누르고. 동서는 알아서 전화도 안 하나 보죠? 참, 알았어요. 그만 못 채세요. 전화합니다 해요. 이 번호 맞죠? 신호는 가는데. 헬로. 어머, 형님? 오랜만이네요. 아니, 어쩐 일이세요? 전화를 다 하시고. 저희가 너무 바빠서. 동서, 잘 지내지? 어머님이 승윤이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하셔서 전화했어. 일단 어머님 바꿔드릴게. 얘기 나눠. 아이고, 승윤애미야, 나다. 잘 지내지?
어쩜 요새 연락이 없어? 내가 승윤이 목소리 듣는 낙으로 사는 노인네인데. 아, 어머님, 좀 바빴어요. 요새 애들 레벨업 테스트다 뭐다.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승윤아, 할머니다. 전화 받아. 아, 그리고 어머님, 이 시간에 전화는 좀 자제해 주시겠어요? 애가 공부하느라 좀 예민해서. 저희가 전화는 알아서 드릴게요. 전화기 너머로 조카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하는 동서였지만 조카는 받기 싫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화기 너머 소리를 어머님이 듣고는 매우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고 어머님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서도 어머님한테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저 모른 척 했어요. 굳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싫어. 나 이거 외워야 하잖아. 그리고 할머니랑 할 말도 없단 말이야. 영어도 못 알아듣고. 어쨌든 받기 싫어. 어머, 얘가? 그래도 할머니가 전화까지 했는데 전화는 받아야지. 얼른 전화 받아, 이거사. 어? 아, 빨리 받으란 말이야. 아이고, 우리 승윤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닌가 보다. 내가 우리 손주 기분도 모르고 주책 맞게 전화를 했어. 우리 손주 기분 풀리면 꼭 할미한테 전화 달라고 해줘라. 그럼 너희 잘 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그럼 이만 끊자. 반가웠다. 네, 어머님.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어머님도 참. 외국에서 그냥 연락 없으면 잘 지내고 있는 줄 아시면 되지. 꼭 이렇게 전화를 해서 얘 기분을 잡친다니까요. 어쨌든 알겠어요. 어머님도 잘 들어가시고 그럼 제가 또 전화 드릴게요. 어머님은 전화기 너머의 소리를 듣고 애써 밝은 척하며 전화를 끊으셨고 민망했는지 저보고도 얼른 집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모든 돈을 쏟아붓고도 대접을 못 받는 어머님을 보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한편으론 고소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는데 뭐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승윤이가 받기 싫대요? 참나, 무슨 돈으로 공부하는지도 모르면서 애가 참 철이 없네요. 어머님, 속상하시겠어요? 애가 컨디션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뭘.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 너 왜? 고소하냐? 참나. 됐고, 피곤하니까 너도 가봐. 어머님이 그런 말 안 하셔도 갈 거예요. 서윤이 픽업할 시간이 됐거든요. 이거 밥 차려놨으니까 꼭 챙겨 드시고 설거지는 두세요. 제가 내일 와서 할 테니까. 그리고 약 꼭 챙겨 드시고요. 아셨죠? 의사가 약을 꼭 잘 챙겨 먹으라고 했으니 빼먹지 마세요. 뭐 어떠냐? 빼먹으면. 넌 나 눈 감기만을 바라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뭘 먹든 말든 참견 말고 너 할 거나 해라.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런데 서윤이 아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착각하지 마세요. 저 갈게요. 그럼 쉬세요.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매번 어머님한테 상처되는 말을 내뱉었고 그래야 제 속도 편했죠. 점점 어머님이 쇠약해지고 전 더더욱 어머님 병간호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 딸아이도 많이 커갔고 동선애가 한국으로 잠깐 나오게 되는 날이 있었죠. 어머님은 아들 손주를 볼 생각에 참 설레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내심 좋기도 했고요. 그렇게 좋으세요?
아마 12시에 도착이니까 여기 집에 오면 한 1시 정도는 되겠네요. 오늘 이거 입으세요. 밝아 보이고 좋네요. 그럼 안 좋냐? 우리 손자가 온다는데 얼마나 컸을까? 해외 갈 때 정말 꼬맹이였는데 날 알아볼래나 모르겠다. 알아보겠죠. 전화 자주 하셨잖아요. 그래도 어머님 매번 아프셔서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웃으시니까 더 보기 좋네요. 해외에서 그렇게 각별히 아끼는 둘째네가 온다는 소식에 어머님은 노쇠하신 몸으로 옷을 챙겨 입고 들뜬 모습을 했죠.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서네가 집에 도착했고 어머님은 매우 반가워하셨지만 동서네는 벌써 해외물을 먹은 양 어머님을 그저 나이든 노인 취급을 하더라고요.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고 정말 고마워하지 않는구나 생각했어요. 아이고, 내 손자. 우리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내가 눈 감지도 못하고 버텼지. 아이고, 살이 쏙 빠지고 키도 많이 컸네. 우리 아기. 어머님, 잘 계셨어요? 아유, 저희가 시차 적응하느라 좀 피곤하네요. 아무래도 애도 비행기를 오래 타서 피곤하고. 저희 좀 들어가서 쉬어도 되죠? 일단 너무 피곤해서 뭘 할 수가 있어야죠. 우리 인사는 나중에 할까 봐요. 아, 그래요. 너무 지쳤어, 지금. 아, 할머니. 그리고 이렇게 덥석 앉지 좀 마요. 아, 매너가.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럴래? 그래. 아, 좀 쉬어라. 우리 손자 얼굴이 아주 고단해 보인다. 아이고, 승훈아. 미안해. 할미가 너무 반가워서 그랬지. 요즘 애들은 사춘기가 빨리 와서 이렇게 들이대는 거 안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지켜주셨으면 해요. 애가 워낙 사춘기라. 동서, 무슨 말이 그래? 어머님이 좀 반가워서 그럴 수도 있지. 듣기 좀 그렇다. 어쨌든 동서 피곤한 것 같으니까 좀 쉬어. 제가 들어도 얼굴이 낯뜨겁더라고요. 아무리 외국에서 살았다지만 오랜만에 나온 한국에서 저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때 저녁에 어머님 잠자리를 봐드리고 이제 저도 집에 가려고 하는데 동서네 방에서 쑥덕쑥덕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틈 사이에서 어머님이 귀 기울여 동서네 가족이 하는 말을 듣고 계셨는데 제 인기척에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님, 뭐 하세요? 동서한테 할 말 있으시면 들어가시지 왜?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뜨뜻한 물 따라놨으니 좀 드세요. 아유, 깜짝이야. 아유, 넌 인기척도 없이 다니냐? 나온 참. 됐다. 할 말 있었는데 내일 해도 돼. 너도 얼른 들어가 봐. 수고했어. 어머님은 깜짝 놀라시면서도 저에게 수고했다고 하셨고 처음으로 수고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웬일이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날이 되었어요. 전 아무렇지 않게 다음날 어머님의 약과 식사를 챙겨드리러 집에 갔었죠. 그날 제가 아침에 가보니 어머님이 혼자서 밥을 차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손자 먹인다고 아침부터 말이에요. 아유, 제가 할게요. 성치도 않은 몸으로 무슨. 앉아 계세요. 이거 제가 할 테니까요. 동서는 아직 자나 보죠? 뭐 피곤하니까 자나 보지. 푹 꼬아라. 우리 손자 먹기에. 내가 이거 사려고 어제 시장 한 바퀴 돈 것만 생각하면 아유, 저 시키시지
무슨 시장까지 가셔서 장을 보셨어요. 몸도 힘드셨을 텐데. 그러다 쓰러지면 또 누구 고생하라고요? 고얀 것? 이거 구하다가 서윤이도 갖다 줘. 뭐 그래도 많이 샀으니까 갖다 줘서 걔도 먹여라. 두루두루 먹으면 좋지. 웬일이래요? 어머님이 서윤이를 다 챙기고? 참나. 네,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서윤 아빠도 놀라겠어요. 어머님이 그러시니까. 뭐야? 챙겨줘도 난리냐? 하여간 너는 뚫린 입이라고 딱 해주기 싫다니까. 싫으면 나서 가져가지 말던가. 아니요. 누가 싫대요? 어머님이 서윤이 처음 챙기니까 놀라서 그런 거죠. 감사해요, 어머니. 잘 먹을게요. 그렇게 아침에 어머님과 또 투닥투닥 하고 있었고, 동선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같이 아점을 먹으려는 순간, 조카 녀석이 어머님이 아침부터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보고 투덜거리더라고요. 저까지 화가 날 지경이었고, 정말 본인밖에 모르더라고요. 아, 냄새나. 이런 거 싫은데. 엄마, 나 다른 거 먹을래. 아, 이래서 내가 호텔로 가졌잖아. 잠도 불편한데 이런 거 내가 꼭 먹어야 돼? 아, 안 먹을래. 이따 나가서 햄버거나 사 먹던지. 이런 거 못 먹는 거 알잖아. 저 일어나도 되죠? 어머, 그래.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어머님은 참 이런 걸 애 먹으라고. 우리 애 이런 거 안 먹어요. 아우 참. 아유 그러냐? 내가 미처 몰랐어. 그냥 어렸을 때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앞으로 물어보고 하마. 미안해. 할미가 몰랐어. 아 근데 그나저나 우리 호텔로 언제 가요? 이 집에서 자야 해? 나 불편한데. 내가 호텔로 그냥 가자고 했잖아. 어머님, 저희 이따가 호텔로 갈게요. 아무래도 애가 너무 불편해하니까 좀 안 되겠네요. 저도 오랜만에 와서 불편하기도 하고. 동서와 조카의 말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여태까지 지원받고 살았으면서 본인들이 잘난 것처럼 저러는 꼴이 참 보기 싫었어요.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던 찰나에 어머님이 갑자기 냅다 서류 더미를 던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겐 옥수수 한 꾸러미를 주셨는데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라고 생각에 잠긴 찰나 동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자그마치 그 서류 더미에는 10억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동서는 웃어젖혔고 조카도 표정이 환해졌죠. 아, 형님, 서로 딱 어울리는 거 받았네요. 저는 서류, 형님은 옥수수나 써먹으라는 어머님의 계신가? 너희들한테 내가 딱 어울리는 걸로 준비했다. 그래, 나 이렇게 점점 갈 날만 가까워 오는데 재산을 나눠야겠지. 앞으로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안 그러니? 너네 한국에 나온 김에 지금 바로 해결해야겠다. 내가 쥐고 있으면 뭐하니? 어서 받아. 사실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 눈코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황했지만 속상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나에게 겨우 주실 부분이 옥수수라니라는 생각에 헛웃음이 나왔고 전 옥수수를 찜통에 바로 찌려고 준비를 했어요. 어머님과 동서 보란 듯이 그냥 바로 먹어치워 버리게 말이죠. 그리고 옥수수가 다 쪄지고 나서 그들 보란 듯이 옥수수를 한 입 깨문 순간 온 식구들이 귀함하며 일어서더라고요. 그야말로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조차 이게 무슨 일인지 했고요. 아니,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 서류 장난하세요? 지금 아니죠? 어머님 손자가 여기 있는데 아니잖아요, 네? 뭐가 아니냐? 내가 주고 싶은 거야, 그게. 그 글씨 잘 봐라. 누구한테 10억을 남기는지. 이제 제대로 읽었니? 아니, 형님네한테 10억을 주다니? 어머님,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어머님 손자는 여기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준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생각을 해요? 아우, 기막혀 진짜. 어머님, 빨리 정정해 주시라고요. 당장. 참나. 뻔뻔한 것도 유분수지. 너네 여기 나온 거 돈 뜯으러 나온 거 아니냐? 내가 너희한테 그동안 해준 돈도 모자라. 아들놈을 저 따위로 키우고 네가 지금 나한테 돈을 바래? 나쁜 것들. 아들이고 딸이고 다 필요 없다. 내 모든 돈 큰애 줄 거야. 내가 큰애 얼굴 보기 미안해서 살 수가 없다. 어제도 너네 속닥속닥거리는 거 내가 못 들을 줄 알았지? 어머님 재산 다 이제 앞으로 해놓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겠다고? 참나, 내가 왜 너네 좋은 짓을 하니? 그래도 아침까지 믿었다. 내가 잘못 들었을 거라 생각했어. 너네 때문에 나 큰애 얼굴도 못 보겠다. 그동안 큰애한테 했던 것만 생각하면 이제 모든 거 다 큰애 줄 거야. 어머님의 말에 동서는 소리를 쳤고 조카 녀석도 할 말을 잃었는지 더 이상 말을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동서네가 하는 짓과 손자의 하는 짓을 보고 보유한 재산을 큰 집에 상속한다는 서류를 동서네한테 주었던 거고 저에겐 그냥 옥수수를 주면서 티를 내시지 않은 거였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모든 것을 저희에게 양도해 주셨기 때문에 동서네는 그저 울부짖을 뿐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좀 심했죠? 아무래도 외국물을 먹다 보니 말도 직설적으로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섭섭하셨으면 마음 푸세요. 어머님한테 손자가 누가 또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푸시고 제발 우리 승윤이 좀 봐주세요, 어머니. 할머니,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죠? 그러니까 다시 마음 푸시고 엄마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제발요. 동선에 진짜 웃긴다. 정말 악자같이. 참 돈이 뭐길래. 나도 어머님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참 안타깝다 진짜. 됐다. 이제 볼 일 없어.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손주 하나 없는 셈 칠란다. 나도 아파 보니 이제 다 부질없다는 걸 느꼈어. 그렇게 동선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고 저희는 어머님의 상속으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걸 받고 마냥 편한 건 아니더군요. 저 역시 어머님을 미워한 세월이 많았기에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동선에는 악자같이 재산을 가져오려고 했지만 이미 어머님이 저희 앞으로 변호사를 붙여서 깔끔하게 해놨기 때문에 어쩔 도리는 없었죠. 혹시라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에 대해서 소송을 걸까봐 어머님은 유언 신탁 제도를 이용하여 뭐든 안전하게 장치를 마련해 주었어요. 저희 어머님이지만 독하기도 하고 아프신 와중에도 참 정말 철저하신 분이었죠. 미안했다. 뭐 너도 날 용서할 순 없겠지만 차차 회복해가자. 돈으로 네 마음이 풀릴 줄은 모르겠어. 그래도 지금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동안의 과오는 다 잊고 우리 새 출발해보자. 너무 미안했어. 내가 참 어리석었다. 저 어머님 미워요. 풀린 것도 아니고요. 이런 돈으로 제 마음이 풀어진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저도 풀리겠죠. 그러니까 건강히 오래 사세요. 제가 그래야 어머님한테 화도 내고 속상하다고도 하고 그러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시고 약도 잘 드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 우리 오래 싸워보자. 고맙다. 미안하고. 참 그리고 서윤이도 자주 데리고 와. 이 할미가 미안한 게 많으니. 어머님은 그렇게나마 저에게 사과를 하셨고, 마음이 다 풀리진 않았지만, 저도 할 도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동선에는 그야말로 어머님 돈으로만 생활을 하다가 결국 파산을 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어머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머님은 거들떠도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렇게 6년을 더 살다가 제 품에서 돌아가셨답니다. 참 힘든 시집살이였고 마음 아픈 날도 많았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님이 아프시게 되면서 붙어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정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울기도 많이 한 날들이었지만 오늘 어머님 납골당에 다녀와서 많은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썼네요. 믿기도 믿고 참 싫기도 했던 어머님이었지만 지금은 보고 싶다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그리고 저도 죄송했다고 한마디만 해드릴 걸 이 소리를 못하고 보내드린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잘 살아가렵니다. 여러분들도 기쁜 일, 슬픈 일 다 잊고 즐거운 것만 생각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제 딸한테 문제가 좀 있어서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딸아이는 날마다 시댁에서 시모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제 딸도 시모와 함께 지내는 거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아주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주는 아니고 아주 가끔씩 그림을 그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이 그려져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아주 작게 여자로 보이는 한 사람을 그려놨었어요. 그래서 그림 안에 손톱만큼 작은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림 풍경을 보니 집안인 건 확실해 보였는데 그림 속의 인물이 누군지는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보게 된 작은 사람의 그림을 보고 있던 저는 창밖에 멀리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으로 보이길래 지나가는 한 사람을 그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댁에만 가면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같은 그림을 그려오길래 뭔가 느낌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림이 좀 이상하다고 보여주게 되었고 남편도 심각하게 한참 동안 손톱만한 사람을 바라보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제 삼을 만한 그림은 아닌 것 같다면서 7살짜리의 그림을 너무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저도 일단 그냥 넘어가긴 했었는데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고 있었어요. 왜 항상 시댁에만 가면 그려오는 그림 속에 아주 작게 여자를 그려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한 이후에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그림의 정체가 궁금해서 제 딸을 최대한 구슬려서 그림 속의 여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예상했던 대로 입을 꾹 닫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많이 답답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별것도 아닌 그림 가지고 아이를 다그칠 수도 없던 터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을 거라 생각해 침착하게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시댁에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남편과 시모가 저를 약간 따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았던 저는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따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두 모자의 행동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여기 일하러 왔어? 일 시킬 건 다 시키고 밥 먹을 때 완전 투명인간 취급하더라. 나한테 뭐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평소 때와 다를 게 없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데? 당신 오늘 뭐 잘못 먹었어? 당신이야말로 요즘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쓸데없이 이상한 질문들을 계속하질 않나? 해봄이가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병원을 가봐야 한다고 하질 않나? 도대체 왜 그래?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당신이 더 이상해 보여. 내가 어머니랑 잘 지내는 게 질투나서 그래? 쓸데없이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당신이야말로 표정 관리 좀 잘해. 내가 지금 표정 관리하게 생겼어? 어머님, 왜 저러시는 건데? 평소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도 옆에서 상냥하게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손 놓고 시키기만 하셨잖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하지. 괜히 틱틱거리시는 거 다 티나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평소에 해봄이 많이 봐주시니까 힘드신가 보지. 웬만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 계속 이러면 피곤해져서 같이 못 살아.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다고. 오죽했으면 내가 이런 말이 나오겠어? 요즘 당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알아? 어머님이랑 나 몰래 속닥거리기나 하고. 뭐 숨기는 거 있지? 뭐? 하긴 뭘 해. 우리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오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당신 요즘 해봄이 때문에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정신과 상담 좀 받아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어요. 하는 행동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던 걸 알 수 있었던 건 평소에는 연락도 자주 했고 좀 늦기라도 하면 미리 문자라도 남겼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시모도 평소에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모습이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저를 대할 때 밝은 얼굴로 웃어주시던 분이셨는데 그런 모습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변해버린 시모와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된 저는 점점 다투게 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안 좋은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던 어느 날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녁 11시가 넘었는데 전화 한 통 없고 제 전화는 받지 않길래 시모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시모 전화기는 아예 꺼져 있더라고요.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새벽 시간이 되어서도 연락이 없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아무리 싸웠어도 지킬 건 지켜야 하는데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길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 하고 받지 않는다면 무조건 뒤엎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남편과 함께 살아갈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마지막 전화 한 통을 넣었는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수신음이 갔었던 남편의 핸드폰에서 전원이 꺼져 있다는 말이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이건 누가 봐도
남편이 일부러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렸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잠 한숨 못 자고 나를 꼬박 세우면서 남편에 대한 마음도 닫혀버리게 되었네요. 그렇게 날이 밝았는데 아침 7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오더군요.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밀자마자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남편을 향해 냅다 던져버렸어요. 제가 깨어있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는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이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기어 들어오는 건데? 얼굴이 완전 녹초가 돼서 당장 쓰러질 것처럼 헬쑥해졌네.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 하는 꼴을 보니 나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난 것 같은데 여자 촉은 못 속이는 거 알지? 그래서 지금 할 거 다 하고 이 시간에 들어온 거야? 무슨 말이야?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엄마 집에서 자고 온 것뿐이야. 내가 아무리 당신과 싸웠어도 바람은 안 피우지. 옷만 갈아입고 나갈 거야. 할 말 있으면 이따 저녁에 얘기하자. 당신이랑 지금 말싸움할 힘도 없거든. 오늘만큼은 나 좀 내버려두면 안 돼?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다. 나 이렇게 사는 거 이제 지쳤어. 변해버린 당신 모습 감당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해. 내가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나?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 관계 회복될 수 없으니까 조심해달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는 내 말을 무시했고 나랑 함께 살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여기까지만 해. 지금 하는 말 진심인데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오늘은 당신이 해봄이 어머님 댁에 데리고 가. 나 오늘 출장 있어서 지금 바로 나가봐야 돼. 남편은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온 걸 알면서도 대꾸조차 하지 않고 무시를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급격하게 변해버렸는지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에 질려버려 더는 함께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딸을 남편한테 맡긴 뒤 서둘러 출장을 떠났고 일을 하러 나가면서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지만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 이혼을 거의 확정 지었어요. 저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굳이 구걸하면서까지 남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출장을 마친 뒤 가고 싶지 않은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집 앞에 서 있자 시모가 제 딸을 현관문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시모도 저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는지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제 딸을 무슨 짐 다루듯이 떠밀길래 기분이 많이 상했었지만 어차피 남편과 이혼 결정한 거 저도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네요. 그냥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딸과 함께 저녁을 챙겨 먹은 뒤 잠깐 쉬고 있었는데 딸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스케치북이 눈에 들어왔어요. 최근에 남편과 시모 때문에 제 딸을 제대로 신경을 써주지 못해 잠깐 잊고 있었던 그림을 확인해 보려고 스케치북을 열었는데 항상 그리던 똑같은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작게 그려놓은 여자가 안 보이고 집안의 풍경만 보이길래 작게 그린 여자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아빠랑 할머니랑 비밀놀이 하고 있어서 여자는 그리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이상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딸의 말을 듣자마자 뭔가 느낌이 안 좋았던 저는 딸이 평소에 좋아하는 간식을 건네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하루 동안 딸이 시댁에서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가 펼쳐져 버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제가 딸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졌고
분노를 참지 못한 상태로 그날 집과 2시간 거리인 친정에 딸을 맡긴 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 앞에 멈춰선 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면서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시댁에서 울려 퍼지는 소름 돋는 목소리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 엄청난 정신적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아 너무 두려웠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현관문 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시모와 둘이서 나누는 대화 소리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제 딸에게 비밀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저질렀던 행동은 인간으로선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아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기 때문에 현관문을 열고 급습을 하자 시모와 남편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온몸이 굳어버린 채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남편의 품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이가 안겨 있었어요. 이게 비밀놀이였어? 그래서 내 딸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야? 어떻게 당신이 나 몰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그 아이 당장 안 내려놔? 당신이 이 시간에 여긴 왜 온 거야?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하고 자리에 앉아서 얘기해. 우리 시우 이제 막 겨우 잠들었는데 이러다 깨겠어. 우리 시우? 깨면 왜 안 되는데? 내 딸한테는 그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놓고 그 아이는 상처받으면 안 돼? 애 엄마 어디 갔어? 당장 내 앞에 세워놔. 얘, 너 조용히 하지 못해? 내 아들이 방금 말했잖아. 우리 손자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너 때문에 깨버리면 또 언제 재우라는 거야? 조용히 말해도 되잖니? 그 입 찢어버리기 전에 다물어. 너희가 내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집을 불질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데 지금 겨우 참고 있는 거 안 보여? 비밀놀이? 내 딸한테 비밀놀이라고 얘기해놓고 저기 있는 작은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거 집어넣어주고 내가 오기 전까지 처바가 났다면서. 창살로 되어 있는 저 창고에서 혼자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애가 말도 못하고 정신 상태까지 이상해졌겠냐고.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애 아빠라는 사람이 저 좁은 창고에 내 딸을 넣어놓을 수가 있어? 그녀는 어디 있어? 당장 내 앞으로 나오라고 해. 너 죽고 나 죽고 오늘 아주 다 끝장을 낼 줄 알아. 제가 두 모자에게 이성을 잃을 만큼 분노를 하게 된 이유는 제 딸에게 저질렀던 행동 때문이었어요. 사건의 발단은 제가 그동안 아이를 돌보다가 회사를 복귀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저희 집과 가까운 시댁에 맡기게 되었고 시모가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끝나면 데리고 오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였고 아직 어려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제 딸은 남편과 시모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던 거였어요. 남편과 눈이 맞은 상간녀가 제 딸이 방 안에서 돌아다니는 게 꼴보기 싫다고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우라고 하자 두 모자가 제 딸을 밖이 보이는 창고에 가둬둔 거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딸에게 스케치북 하나 던져주곤 제가 올 때까지 창고에 계속 넣어둔 거였어요. 화장실 갈 때 빼곤 음식 먹는 것까지 창고에서 해결을 했던 거였죠. 창고 문이 빗살문으로 되어 있어서 거실 풍경이 보이는데 한쪽 구석에 자리 잡혀 있던 창고라 제 딸은 그 안에서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을 그렸던 거였어요. 그리고 거실을 활보하던 상간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버린 딸은 멀리에 보이는 상간녀를 아주 작은 여자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넣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난 뒤에 남편과 시모가 제 딸에게 그림 그리는 건 좋은데
여자 그림은 그리지 말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여자의 그림을 한동안 그리지 않았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된 그림 속에는 남편이 한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이었고 그걸 본 저는 경악을 했던 거였습니다. 딸한테 맛있는 간식을 손에 쥐어주면서 남편과 시모가 어떤 비밀놀이를 하고 있었는지 좋게 구슬려서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남편과 함께 들어온 여자의 품에 아이가 안겨 있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그 아이가 남편과 여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였다는 것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척 하면서도 창고 안에서 모든 걸 전부 다 지켜보고 있던 거였죠. 그런 말을 제 딸에게 들었을 때 제 속이 어떻게 안 뒤집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남편과 시모에게 목소리 높여 난리를 치자 2층에서 짜증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살던 시모는 2층이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게 했었는데 왜 그랬었는지도 뒤늦게 알 수 있었네요. 아니, 1층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여보. 내가 우리 시우 겨우 재웠다고 깨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때 놓치면 하루 종일 쉴 틈 없는데 어머님도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잖아요. 너냐? 나 몰래 이놈이랑 바람 피운 게 너야? 오늘 잘 걸렸다. 그동안 이 인간들이 나를 왜 투명인간 취급하나 했는데 이 집에 네가 살고 있었냐? 저번에 내가 2층에 올라가려 했는데 어머님이 강하게 막더라니. 보수공사 중이라 위험하다면서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하길래 내가 다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줄 알았더니 네가 2층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걸 걸릴까봐 그게 두려워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거 어쩌냐? 벌써 너희 존재를 다 알아버렸는데 오늘 다 같이 죽어보자. 당장 안 내려와? 너까짓 게 감히 가정이 있는 사람을 건드려? 너 때문에 내 딸이 창고에서 하루 종일 처박혀 있었던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아니 저 여잔 또 언제 왔대? 여보, 저 여자 왔으면 나한테 인기척이라도 해줬어야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돼? 여기에 너 편이 있을 것 같아? 이미 나는 이 집의 며느리로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 며느리로 인정받아서 2층에 몰래 숨어 살고 있었냐? 그래봤자 너는 첩이고 법적 소송 들어가면 나한테 위자료 토해내야 될 인생이야. 성질머리가 그 모양이니까 이 사람을 나한테 뺏긴 거지. 어느 누가 댁 같은 여자를 좋아하겠어? 내가 왜 여기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어머님이 그러셨거든. 내가 마음에 드는데 이 사람과 닮은 아들 하나 낳아주면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나한테 넘겨주겠다고. 딸인지 아들인지 확률은 50대 50이니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잖아. 그래서 어머님 부탁대로 이 사람과 댁몰래 따로 만나면서 서로 뜨겁게 알아갔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잠자리까지 이어지게 됐네.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임신까지 하게 됐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아들까지 낳았지 뭐야. 그러니 내가 안 이쁘겠어? 반대로 댁은 이제 짐스럽게 느껴지겠지. 결혼 초부터 아들 손자를 원했었다며. 그런데 딸 하나 낳고 둘째 계획은 아예 세우지도 않았다면서? 그러니 어머님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댁은 며느리로서 실패작이니 조용히 물러나지 그래. 어차피 이제 같이 살지도 못할 텐데. 나랑 비빔밥처럼 섞인 걸 알면서도 이 남자랑 같이 할 수 있겠어? 어차피 이혼 얘기도 나왔다면서. 이래서 다들 나한테 갑자기 차갑게 대한 거였구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딸을 창고에 넣어둘 수가 있어?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절대 못 해주지.
니들 잘 되는 꼴 절대로 용납 못하지. 나와 내 딸이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 너까짓게 감히 내 인생을 망쳐? 당장 이리 안 와? 상간녀가 남편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이미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승자라는 듯 저를 내리깔아 보고 있는 상간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시모는 난리치는 저를 말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저는 통제불능이었어요. 제 딸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상간녀를 갈갈이 찢어놔야 했어요. 그리고 저를 뜯어 말리던 시모 또한 마찬가지로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상간녀와 시모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다음 상간녀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남편을 노려보자 움찔거리면서 뒷걸음치던 남편이 아이는 잘못이 없다면서 접근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놓은 상태였던 터라 무작정 남편한테 돌진을 해 버렸어요. 남편은 아이를 안은 채로 도망을 치더니 아이를 상간녀에게 건네주더라고요. 시모와 상간녀는 경찰을 부르겠다면서 2층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남게 된 저는 사정없이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남편은 기분이 풀릴 때까지 자기를 때리라며 온몸으로 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에 결국 오열을 하게 되었고 그런 저를 바라보던 남편은 제가 아닌 2층으로 올라간 상간녀와 둘 사이의 아이를 사랑한다면서 이혼을 해주겠다며 위자료까지 전부 다 해결해주겠다고 조용히 사라져달라는 말을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10년 가까이 됐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고 남편의 멱살을 잡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난 뒤 온몸에 힘이 빠진 상태로 다음날 이혼 도장 찍으러 가자는 말 한마디 던진 뒤 비틀거리며 시댁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멈추지 않는 눈물에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갓길에 차를 세운 다음 한참 동안 오열을 한 뒤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친정 부모님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출산했다는 걸 제 입을 통해 듣게 되자 분노하신 아빠는 남편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옷을 챙겨 입으시길래 다음날 이혼할 거라고 아빠를 진정시켰어요. 어차피 아빠가 가봤자 혈압만 오르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제 선에서 해결한다는 말씀을 드린 뒤 방으로 들어왔네요.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은 제 딸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남편은 이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친딸을 두고 상간녀에게 빠져 또 다른 아이까지 만들어 버렸다는 게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임신 계획을 안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출산 이후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검사를 해보니 자궁근종이 발견돼 아이를 가지기가 힘들었던 건데 이런 저를 이해해주지 못한 두 모자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그동안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 제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었겠죠. 그래도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이 있는 건데 두 모자는 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날 역시 잠 한숨 못 자고 눈물로 나를 지새운 뒤 아침 일찍 남편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이혼 서류 작성하게 법원에서 보자고 했었죠. 남편이 상간녀의 위자료까지 자기 선에서 해결해 주겠다며 최대한 합의를 보자는 말에 저 또한 더 이상 미련이 남아있지 않아 최대한 빨리 해결 보고 법적으로 남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문자를 계속 넣었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전화를 해봤는데 또다시 받지 않길래 급하게 또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감정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에서 들려온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한 전개로 이어져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두 모자와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이랑 상간녀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 저는 담당 형사에게 물어보니 가스보일러 연통이 막혀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숨을 거두게 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원주택 특성상 바닥 냉기가 쉽게 올라와 태어난 아이가 추울까봐 보일러를 틀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보일러를 작동시키기 전에 미리 연통 청소를 하고 점검을 했어야 했는데 사고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시모는 결국 모두 참변을 당하게 되는 사고를 만들게 된 거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바탕 난리를 쳤던 인간들이었는데 한날 한시에 숨을 거두게 된 모습을 보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두 모자와 상간녀가 떠난 건 정말 잘된 일이었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이까지 떠나버렸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죄가 없었는데 시기가 안 좋아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떠나버려 마음이 안 좋더군요. 결국 갑작스럽게 두 모자의 장례가 진행되었고 상간녀는 그 집안 식구들이 아이와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의 가족들도 뒤늦게 유부남과 살림 차린 걸 알고 고개도 못 들더군요. 5년 전에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부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슬펐는데 두 모자가 떠날 때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받았던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슬픔이 없었겠죠. 두 모자가 이렇게 세상과 작별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한 것 같아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걸로도 모자랄 시간인데 왜 이렇게 한심한 짓을 하고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까지 사고를 당하게 된 건 안타깝긴 하지만 어찌 보면 부모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해요.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 인간들의 업보인 거겠죠. 이 모든 일이 이혼을 바로 앞두고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외아들인 남편과 시모의 재산이 고스란히 저와 제 딸에게 넘어왔어요. 생명보험도 저 몰래 몇 개를 들어놨던 건지 남편에게 7억과 시모에게 3억이 나왔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기 막막했는데 이 돈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요새 심리치료를 받고 있어서 한결 밝아졌어요. 아빠 없이 꿋꿋이 잘 커지는 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네요. 앞으로 제 딸과 행복한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안전점검에 더욱더 신경 쓰셔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예전의 힘든 기억보다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긴 세월이었는데도 예전에 힘들었던 게 계속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늘 지치고 늘 허덕이며 살았는데 요즘은 여유를 찾아서 욕심을 내려놓고 사니 한결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흘러가는 대로 욕심 없이 살아야 하는 게 맞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부터 전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가난한 집에서 커오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악착같이 공부했고 서울로 상경하여 좋은 대학을 다녔어요. 그런 전 늘 부모님의 자랑이었는데 대학생 때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실질적 가장이 되었고 남들 다 하는 미팅조차 해보지 못한 채 성적에 집착하여
장학금과 학생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졸업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좋은 회사에 취직하여 혼자 계신 엄마의 살림살이를 보태야 했어요. 결혼이란 건 제 인생에 정말 꿈꿀 수도 없다고 생각하였죠. 그렇게 일에만 빠져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남들보다 승진도 빨랐답니다. 그로 인해 월급도 동기들보다 훨씬 많이 받았는데, 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남자와 사계절을 다 겪어본 뒤 결혼을 하였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그닥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가 선택한 남자이니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가장 강했어요. 오늘은 등 안 아파? 자기 요새 물류창고에 물품 많아서 힘들어 했잖아. 내가 등 마사지 좀 해줄게. 여기 누워봐.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건지. 진짜 앞날이 아득하다. 돈 버는 것도 참 고달프고, 이렇게까지 해서 벌어야 하나 싶고. 당연하지. 이렇게 사지 멀쩡해서 그래도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건데. 좋게 생각해. 남들은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자기는 그래도 몸 건강하잖아. 그게 최고의 재산이야. 남들은 부모가 집도 해주고 차도 사주고 앞날을 열어준다는데 너나 나나 참 부모 복 없어서 이렇게 악착같이 사는 거 보면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기도 한 요즘이야. 어디서 진짜 돈벼락 같은 거 안 떨어지나 몰라? 남들은 돈도 쉽게 벌던데. 아저씨, 그런 생각하다가 대머리 돼요. 지금 그냥 우리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남편은 늘 현실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노력하기보단 항상 어디선가 돈이 그냥 생겨나길 바랬고 늘 그런 식으로 힘들게 일하길 싫어했어요. 그런 그를 달래면서 간신히 회사를 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건 남편이 아니라 아들 하나를 키우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군요. 그리고 그런 저에게도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아빠가 예전에 물려받은 재산 중 하나, 땅이 급속도로 개발이 되어 보상을 받게 된 것이에요. 한참을 생각지도 않았던 땅이었는데, 저희 엄마와 저에게 이런 꿈 같은 일이 펼쳐진 것만 같았고, 정말 얼떨떨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갑작스레 돈방석에 앉게 되었답니다. 엄청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지금 저희에겐 단비 같은 돈이었고 그래도 그 돈 덕분에 훨씬 더 윤택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대박이다. 장인어른이 그래도 너랑 장모님한테 진짜 큰 거 하나 해주신 거네. 와, 말로만 듣던 땅 보상을 우리가 받다니. 그러게, 진짜 나도 몰랐어. 그래도 엄마 노후에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한 것 같아서 지금 너무 뿌듯해. 엄마 관절도 안 좋으신데 매일 신문 배달하시는 거 마음 아팠거든. 이제 온전히 쉬실 수 있게 되었잖아. 그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행복하다. 자기, 그래서 말인데, 나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가게 하나 차릴까? 솔직히 나 회사 생활 안 맞잖아. 자기도 나 맨날 물류센터에서 짐 옮기고 힘들게 나르고 하는 거 마음 아파하기도 했고. 이제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야 해? 자기가 있는데. 뭐? 갑자기 가게를 한다고? 한 번도 사업 구상 해본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생각해보자. 그리고 돈 이렇게 막 쓰고 싶지 않아. 일단 엄마 노후 자금하고 좀 아껴두고 싶어. 자기 진짜 뭐 잘할 수 있을 때 그때 생각하자. 아니, 평상시에도 하고 있던 생각이야.
나 진짜 남 밑에서 일 못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수명이 확 줄어도 너 괜찮겠어? 남편은 제가 땅 보상을 받았다고 하자 본인이 사업을 좀 해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매일 힘들게 남편이 징징대면서 물류센터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는 게 저도 마음이 좋진 않았죠. 이 이야기가 시댁기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가게 하나만 내달라고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지금 이 상태에서 가게 하나 안 차려주면 아주 나쁜 며느리가 되는 상황이었죠. 저 역시 혼자 잘 살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조그만 가게 하나를 내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니, 얘기 들었어. 영철이가 그러던데 네가 이렇게 잘 풀리고 있는데 가게 하나 못 해줄 게 뭐야? 안 그러니? 막말로 너 이 집에 시집 올 때 숟가락 하나 안 들고 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혼수해온다 생각하고 영철이 조그만 가게 하나 차려줘라. 저도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결혼할 땐 저도 그렇고 영철 씨도 서로 많이 어려워서 다 생략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뭘. 이제 와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네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그러지. 요새 핸드폰 매장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 아무리 우후죽순 생겨난다고 해도 그 생겨나는 게 이유가 있는 거래.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그래, 자기야.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야지. 맨날 힘들게 일해서 자기까지 힘들게 하면 좋겠어? 제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라. 나 진짜 내일도 물류센터 갈 생각하면 앞날이 캄캄해서 그래. 이러다 가로로 쓰러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 정도라니까. 아, 알겠어. 근데 잘 알아본 거야? 요즘에 사기도 많고 휴대폰 가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잘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야. 나도 자기 힘든 것보단 오히려 힘 안 든 게 좋아. 근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일단 조금 더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하자. 아,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건데 뭘 신중히 결정하자는 거야. 난 마음 굳혔어. 내가 하겠다는데 왜 그래? 투자만 해줘. 그래, 넌 투자만 하면 되는데 뭘 자꾸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니? 막말로 네가 결혼해서 잘 풀리게 된 거잖아. 그렇게 전 남편이 원하는 휴대폰 가게를 하나 차려주었어요. 다행히 친정엄마 또한 그 돈으로 남편에게 가게를 해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주신 게 마음에 남았는지 이렇게라도 가게 하나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엄마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지 꽤 되었지만 그래도 아빠가 남겨준 유산인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제 마음을 참 편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산을 제 앞으로 해주셨고, 그런 엄마에게 한사코 됐다고 했지만, 엄마는 그동안 제가 혼자서 힘들게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한 것이 못내 마음이 아팠는지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더 엄마를 잘 돌봐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래, 이서방 가게 하나 해줘라. 너 시집갈 때 엄마도 아무것도 못 해줘서 사돈네 뵐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던지. 이 김에 이서방 기도 펴고 그렇게 지금 하는 일 힘들어 한다며. 그러니까 원하는 거 하나 해주면 너도 기분 좋고 얼마나 좋으니. 뭘 못 해줘. 각자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나도 그렇게 따지면 영철 씨네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뭘.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엄마. 영철 씨 가게는 나도 생각해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도 그게 아니야. 두고두고 너희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해왔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왕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서방 잘 되면 다 너 잘 되는 건데 이서방이 원하는 대로 그 휴대폰 매장 하나 해줘. 나도 이서방 좀 떳떳하게 보고 싶어서 그래. 해준 것도 없는 장모라 어찌나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던지. 엄만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남편에게 가게를 하나 내주었고, 남편은 그 길로 일을 그만두고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본인 가게라서 그런지 평소에 일할 때보다도 훨씬 더 활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가게를 차려준 게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는데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씀씀이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저 몰래 수입을 빼돌리고 시댁에 갖다 주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계속 변해가는 남편이었고 아무리 말해보고 화를 내봐도 저에게 생활비 한 푼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 수입과 저는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남편은 정말이지 그 가게를 하자마자 수입에 대한 일절 말이 없었어요. 누가 뺏어갈까봐 의심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 도대체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매번 그렇게 돈을 빼돌리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지만 그래도 수입은 투명하게 써야지. 내가 어머님 용돈 안 드릴까봐 그래? 꾸준히 어머님 용돈 드리고 있어. 그런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막말로 가게 투자 네가 해줬다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벌잖아. 그리고 평생 고생한 우리 엄마 내가 더 잘해주고 싶다는데 네가 뭔데 말려. 너도 니네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잖아. 그 마음이야. 내가 어머님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그런 줄 알아? 그래도 저금이랑 우리 미래도 생각해야지. 내가 자기만 좋자고 가게 차려준 것도 아니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생각해서 한 건데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할 거면 내가 왜 가게를 차려줬겠어? 와, 생색내냐 지금? 너 돈 많잖아. 왜 내 가게 가지고 그래? 내가 너 어마어마하게 땅 보상 받은 거 모를 것 같아? 뭘 또 어마어마하게 받아. 예전보다 여유 있어진 건 맞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자기 진짜 말 웃기게 한다. 그리고 가게 차려줄 땐 뭐 우리 가족 잘 이끌어가겠다 이러더니만 난 자기 가족이 아닌가 보지? 돈 한 푼 구경 못하는 거 보면 말이야. 남편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사업을 하고 그 전에 일할 때보다도 돈을 많이 만지게 되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찌나 그렇게 본인 가족만 챙기던지 부인 입장으로서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매번 전화도 안 받고 외박도 하며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쯤에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였고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시누이 혼수 얘기를 하며 저에게 당당하게 모든 걸 요구했는데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본인이 번 돈은 본인 거, 제 돈은 공동으로 들어가길 바란 거예요. 솔직히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에게 혼수해주는 거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 태도들이 저를 열받게 하더라고요. 지연이 결혼한대. 뭐 그 집에서 바라는 게 맞나 봐. 아무래도 지연이도 조건 보고 하는 결혼이니까 그 남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오빠 된 도리로서 지연이 결혼할 때 혼수모 예단이며 싹 다 준비해주고 싶은데 어때? 자기 능력되면 그렇게 해. 오빠 있으니 좋네.
오빠 돈 많이 버니까 그 정도 능력은 되는 거 아가씨도 알 거 아니야. 뭐? 내가 돈이 어딨냐? 먹고 세상 뜰래야 없다. 넌 무슨 가게가 그렇게 잘 되는 줄 알아? 그냥 유지만 한 거야. 그리고 너 돈 많잖아. 네가 이 집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니까 지연이 혼수 좀 해줘.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영철이 말이 맞아.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혼수 좀 네가 해줘라. 이 김에 며느리 노릇도 하고 너도 좋잖아. 무슨 저한테 돈 맡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가씨 혼수를 해달라뇨. 영철 씨 가게 차려주는데 돈도 많이 썼고, 영철 씨 대략 수입을 아는데 돈이 없다는 말도 안 믿겨요. 어머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영철 씨가 돈 다 시댁에다 갖다 주는 거 알고 있는데. 뭘 알아, 내가? 그리고 넌 가게 한다고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아? 애가 뭘 모르네. 하여튼 혼수 준비해. 혹시라도 이 문제로 지연이 결혼 깨지거나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있는 것들이 터하다니까. 진짜 지 여동생이라면 그냥도 해줬겠지. 아니 무슨 저한테 돈 맡겨놨어요? 다들 진짜 너무하네.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당신이랑 어머님이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잖아. 다들 양심이라곤 있으신 거 맞아요? 제가 돈 나오는 기계도 아니고. 이럴 바엔 차라리 땅 보상 안 받은 게 나을 뻔했네요. 돈이 생긴 다음부턴 매번 이렇게 분란만 생기니 제 말이 틀린가요? 얘 눈 뒤집어지는 거 봐라. 그렇게 혼수 해주기가 싫어? 아니 며느리라면서 그 정도 도리는 해야지. 너 진짜 아주 웃기는구나. 시어머니는 절 몰인정한 인간으로 몰아갔고, 혹시라도 혼수와 예단을 하지 못해 결혼이 깨진다면 다 제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어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로 저를 볼 때마다 혼수 노래를 불러댔는데 너무 듣기 싫고 진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나 싶었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죠. 그놈의 정이 뭔지. 가족이 뭐라고 결국 시누이 혼수까지 해결해 줬어요. 하지만 그렇게 혼수를 해준 것이 무색하게 시누이는 3개월도 살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는데 이혼 사연은 쓸데없는 허영심과 사치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시누이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갑작스럽게 여유가 생기자 사람이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하지만 시누이의 이혼은 저에게 더 큰 시련이 되었죠. 지연이 이 집에 들어올 거야. 아무래도 엄마한텐 미안해서 좀 가는 게 그런가 봐. 내가 오빠니까 이 집으로 오라고 했어. 누구 맘대로? 아니 그리고 어머님도 혼자 계신데 어머님네로 가면 되지. 왜 우리 집으로 온다는 거야? 난 싫어. 아가씨 뭐 언제 한번 나한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한 적 있어? 혼수 때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당연하다는 듯이 난 싫어. 지연이 불쌍하지도 않냐? 이혼당하고 멘털이 얼마나 털렸겠어. 넌 하여간 정남이 없이 말하는데 뭐 있다니까. 지금 장난해? 정남이? 내가 정남이 없었으면 아가씨 혼수해주고 네 가게를 차려줬겠니? 말은 바로 해. 그리고 이영철 너 지금 나 엄청 참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할 거야. 나 진짜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하여간 하나만 걸려. 알겠어? 웃기네. 이게 또 생사람 잡지? 뭘 걸리길. 지연이는 오기로 한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내 눈에 보여야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네가 좀 양보 좀 해라 제발. 너 외동이라 그런가? 이기적이야 하여튼.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봤자 남편은 제 말을 묵살한 채 신우이를 집에 데리고 왔고, 그렇게 한 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까이서 본 신우이는 생각보다 더 사치스러웠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매번 남편이 주는 용돈을 탔으며 쇼핑에 마사지에 욜로족처럼 살아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참 알만하다 싶었고, 전 늘 일을 하면서도 시누이 뒷바라지까지 해야 했어요. 시누이는 이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했고, 같이 살게 되면서 오히려 감정이 더욱더 악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제 화만 더 커졌죠. 언니, 지금 와요? 아, 나 배고픈데. 오늘 수제비 좀 해줘요. 아니, 집에 먹을 게 너무 없더라고. 배달은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요? 아가씨가 해 먹어요. 나 지금 일하고 왔는데 지금 수제비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먹고 싶음 직접 하세요. 아, 제가 어떻게 해요,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 오늘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언니가 좀 해줘요. 손 빠르잖아. 먹고 싶음 직접 사 먹던가 해 먹던가 하세요. 저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요. 전 있는 밥 먹으면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 진짜 서럽네. 이런 게 눈칫밥인가? 수제비 하나 해주는 게 어떻다고. 이혼한 시누이 갈시에도 유분수지. 언니가 돈 좀 있다고 지금 유세 떠나본데 우리 오빠도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말아줄래요? 빨리 반죽이나 만들어요. 유세? 유세 한번 안 당해봐서 모르나 본데 내가 지금 유세 떤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똥만 찼으니 이혼을 당하지. 뭐라고요? 지금 언니 말 다 했어요? 아, 언니가 혼수만 더 빵빵하게 해줬어도 나 이혼 같은 거 안 당했어. 알아요? 신우이는 그렇게 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 울면서 일부러 들리게 제욕을 하더라고요. 모든 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돈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변한 시댁, 그리고 그걸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나, 정말 힘들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남편과 통화를 한 뒤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신우이를 보자 화가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또 한 번 저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는데 정말이지 전 와이프가 아니었어요. 지금 지연이가 이혼하고 상황이 어떤지 알면서 꼭 그래야겠어? 하여튼 넌 너밖에 모른다니까. 애 마음이 어떻겠어? 당신 동생 당신이 챙겨. 왜 나한테 그래?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시키려고만 하고 그걸 내가 다 들어줘야 한다는 거야? 당연하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그래? 애 마음이 어떻겠냐고. 이혼하고 일부러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거 안 보여? 다 본인 하기 나름이지. 당신 눈엔 아가씨만 안타깝고 난 정말 아무렇지 않은 줄 아나 보지? 진짜 당신이야말로 너무한다. 징징대지 마. 너야 걱정이 뭐가 있겠냐? 지금 지연이 마음이 아닐 거니까 네가 비 좀 맞춰. 알겠어? 한 번만 더 내 동생한테 이혼을 당했느니 어쨌느냐 하면 넌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우리 가족한테 잘하라고. 무시하지 말고. 남편은 제가 너무하다고 전화로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집구석엔 제 자리는 없다고 느꼈어요. 그저 돈이 필요할 때만 저에게 알랑대는 사람들만 있을 뿐, 딱 세 식구만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저와 상의도 없이 시댁 국산차를 수입차, 그것도 마세라티로 바꿔줬더라고요. 여동생한테 바꿔주었는데 이혼한 여동생 혹시라도 마음 다칠까 차까지 바꿔주면서 저렇게 달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고 이런 거 하나에 상의조차 없는 남편이라면 저도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유는 물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무슨 돈으로 차를 바꿔줬냐고 하니 오히려 위풍당당했어요. 아가씨 차 어떻게 바꿔준 거야? 자기 단 한 번도 생활비 보탠 적도 없잖아. 그리고 우리가 진짜 부부가 맞긴 한 거야? 자기 가게 하고 나서부터 정말 뭐든지 다 멋대로만 하려고 하고 돈 필요할 때만 내가 가족이지? 우리가 가족이긴 해? 내가 너한테 해달라고 했어? 이 집에서까지 눈치 보는 지연이 하도 안타까워서 하나밖에 없는 이 오빠가 기분 내라고 차 좀 바꿔준 건데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냐? 각자 벌어 해주는 건데 불만 있어? 그리고 내가 버는 수입 네가 가진 돈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거 다 공동 명의로 해줘. 그럼 내가 앞으로 너한테 꼬박꼬박 보고하지. 그런 걸 부부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가게 하나 차려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이 공동재산인 게 낫더라고. 남편의 말을 들으니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고 그동안 친정아빠가 주신 제 재산을 어떻게 하면 공동명의로 돌릴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에 내가 알던 남자가 맞나 싶으면서 전 그 자리에서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렸어요. 그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뭐라고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지 그냥 이 남자와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던 저는 여자였지만 파격 승진을 하게 되었고 이참에 나도 내 맘대로 친정 전세를 자가로 싹 바꿔줬어요. 원래 살던 곳에서 엄마는 집을 사서 이사를 갈 계획이셨는데 그래도 지금 있는 곳이 좋다고 하여 매물이 나온 김에 자가로 바꿔드린 거죠. 이걸 알게 된 남편 놈은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어요. 너 정신 나갔냐? 내가 지연이 차 사준 거랑 네가 니네 엄마 집 사준 거랑 같아? 와, 진짜 너무하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네 집은 네가 벌어 옮겨줘.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 아니었어? 불만 없지? 나도 너처럼 하겠다는데 왜? 내 능력으로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노인네 살면 얼마나 산다고 집을 척척. 아, 나한테 그 돈을 투자해봐라. 내가 엄청 불려올 텐데. 너도 참 어리석단 말이야. 그렇게 계산이 안 서? 네가 지금 누구한테 더 투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바로 나라고. 너네 엄마 집 해주면서 내 생각은 조금도 안 나디? 정 없는 건 알았지만 누굴 닮아서 저렇게 정이 없는지 너무하다 정말. 제가 너무하다고요? 제가 이 집에서 가족이긴 했나요? 그래요. 이왕 너무한 거 이제 일일이 하나씩 따져보죠. 당신 이제 나랑 이혼해. 나 도저히 이러고는 못 살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변해도 너무 변한 당신네 집구석 진짜 진절머리가 나. 절대 이혼할 것 같지 않던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오히려 웃으면서 저에게 약을 올리듯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며 한참을 웃었죠.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도 당장 이혼하라고 성화를 부리셨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었고 역시나 전 가족이 아니었죠.
이혼? 네가 먼저 하자고 했다. 그래, 좋아. 깔끔히 갈라서. 대신 재산 분할 확실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알지? 내가 아는 형님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때문에 마누라한테 돈을 얼마나 뜯겼는 줄 알아? 너도 그 꼴 나는 거야. 무조건 이혼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 이게 웬 떡이니? 그래, 잘 됐다, 잘 됐어. 지 재산 저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도 기분 나빴는데 애초에 딱 가르고 갈라서. 우리 아들은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지 뭐. 일머리 있겠다, 잘생겼겠다. 이제 돈도 많이 생길 건데 세장가 충분히 가고도 남지. 넌 어쩌니? 나이만 먹고 쭈글쭈글 해줘서는. 네가 말한 거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절대 지켜라. 무조건 이혼이야, 둘은. 그래, 이참에 확 이혼해버려. 지가 뭐라고 저렇게 대단하게 굴어? 아주 웃기고 앉아있다 정말. 오빠, 당장 법원으로 가. 진짜 웃음밖에 안 나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내가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이혼하자고 했을 것 같아?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웃기지 마. 내 재산은 상속된 거기 때문에 특유 재산이야. 분할이 안 되는 재산이라고. 제가 웃으면서 재산이 분할되지 않는다고 하자 남편은 갑자기 어이없어 하면서 아니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리곤 씩씩거리며 밖에 나갔다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돌아와서는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더군요. 남편이 무릎을 꿇자 시댁 사람들도 어리둥절해하며 무릎을 꿇었고 저렇게 말했다곤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비굴하게 구는데 전 참 고소했습니다. 아니 여보, 내가 실성했어. 아까 네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진짜 급 욱해가지고. 미안해. 난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동안 그렇게 뻣뻣하게 나한테 돈 한 푼 안 주면서 내 돈만 뜯어내려고 하고 내가 이혼하자고 하길 기다렸지? 그리고 애초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할 생각이었던 거야. 내가 너를 모르겠니? 영악한데 멍청한 것. 참 예전엔 이런 게 순수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진짜 멍청하기 짝이 없다. 됐어. 아까 니네 가족들이 나한테 한 막말 다 녹음해놨어. 법원에서 만나. 예, 아가, 미안하다. 내가 요새 갱년 기자니? 오락가락해.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한 번만 참고 넘어가자. 가족끼리. 가족? 웃기고 있네. 내 자리나 있어, 거기에? 아니, 끼고 싶지도 않아. 구질구질 이씨 가족. 법원에서 보자고. 아줌마한테도 막말로 인한 소송 걸 거니까 어디 한번 개털 대보라고. 그리고 당신 핸드폰 가게 정리할 생각해. 내 돈 들어간 거 다 뺏어올 거니까. 전 소송을 준비해 나갔고 역시나 제 재산은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특유 재산으로 분리되어 따로 분할은 없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에게 당한 녹음본을 토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여기까진 빠르게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남편에게 차려준 휴대폰 가게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에서 소송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끈질기게 싸운 결과 법원에선 저희를 동업자로 보았고 계약서가 없는 제가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제가 남편에게 투자했던 회수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났죠. 어리석은 남편은 저와 이혼 후 모든 걸 잃고 말았던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의 최후였죠. 그리고 시누이에게 들어갔던 혼수 비용도 다는 아니지만 이혼 사유 자체가 시댁 쪽이었기 때문에 위자료 명목으로 어느 정도 투자한 만큼 챙겨올 수 있었어요.
이 판결을 들은 시댁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고 신우이는 본인이 돈이 어딨냐며 법정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 꼴을 보아하니 진짜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질질 끌었나라고 생각할 만큼 웃음이 났죠. 미안하다니까. 내가 그만 정신을 잃어가지고 너한테 못할 짓 저질렀어. 인정해. 사과할게.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아니, 넌 끝이야. 몇 번을 참았어. 근데 넌 결국 날 돈으로만 생각한 거지. 그걸 알면서도 난 그래도 아닐 거라고 애써 외면한 거였고. 너 원래 별 볼 일 없는 그지였잖아. 그냥 그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아, 너네 멍청이 새 가족 위자료는 잊지 말고. 나를 봐서라도 안 되겠니? 앞으로 내가 너한테 진짜 잘하마. 그러니까 한 번만 우리 아들 좀 봐줘. 다 돈이 문제지. 아줌마 봐서라도 더 용서 안 되지.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 두 이씨들이랑 아줌마까지 진짜 꼴도 보기 싫거든. 잊지 마는 걸 고마운 줄 알아. 돈에 눈이 멀어서 모든 걸 다 잃은 꼴하고는. 그게 딱 당신들의 신분이다. 아주 잘 어울리다 못해 안성맞춤이야. 언니, 일단 알겠으니까 우리 천천히 얘기 좀 해요. 내가 그 돈이 어디 있다고 언니한테 갚아요, 네? 그래도 가족으로 엮인 시간이 있는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요. 이제 우리가 진짜 잘할게요. 그때 우리가 뭐가 쉬었는지 진짜 제발요, 언니. 그때처럼 소리 지르고 난리 쳐보지 왜? 돈 앞에서 장사 없다더니 너희들이 딱 그 짝이야. 됐고, 내 마음 돌리기 전에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으는 게 더 빠를 거야. 너네 오빠 물류센터도 다시 들어가야 하니까 밥 잘 챙겨 먹으라고 꼭 전해주련. 어리석은 것.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났고 저희 엄마도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분노를 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그전부터 마음의 정리를 해와서 그런지 솔직히 별로 슬프진 않았는데 그러다 문득 친정엄마가 옛날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솔직히 이렇게 아등바등 몰리에 살았나 싶기도 한 것이 저 역시 정신적 휴식이 필요했어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와 함께 고향에 내려가서 전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며 동네에 조그맣게 제과점을 열었답니다. 커피도 간간히 팔고 있어서 오전 시간대에 거의 만든 빵이 다 품절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소한 행복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주변을 보는 시야와 여유도 많이 생겼고 제가 행복해하니 엄마 역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시고요. 그리곤 지금은 주변 하나하나 돌볼 줄 아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저에게도 마음의 쉼과 여유가 생겼다고나 할까요? 오히려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해준 것이 고맙다고 생각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얽매이지 말자라는 마음속에서 지금의 행복을 찾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소소한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을 돌아보며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